사교육 없이 1등급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사교육 없이라는 거에 이 사교육이라는 거는 수능 1등급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출문제는 교과서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전국 단위 시험인 기출문제는 뭐 전국연합 시험도 있고요, 뭐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도 있고 전국 고등학교가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소재가 만약에 전국 단위 시험에 나와버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돼버리냐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부터는 이 소재를 다뤄야 되는 정당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재 선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이렇게 내면 돼 라는 스킬들이 많죠. 출제진들이 그 스킬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킬들이 담겨버리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이 시험은 공평하지 못한 시험이 돼요. 이걸 아는 애들이 유리한 시험. 그럼 그것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내도 안 돼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선발된 교사와 교수님들께서 며칠간 합숙하면서 만들어낸 최고급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현존하는 최고급 문제를 나라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출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최고급의 문제인데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그럼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책 보잖아요. 그건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수험서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는 수험서가 아니라 아주 좋은 문제집이라고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2점, 3점, 4점이 있어요. 그럼 4점은 고난도 문제고 2, 3점은 저난도, 중난도 문제잖아요. 그럼 2, 3점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대표 유형 문제가 2, 3점짜리인 겁니다. 그럼 대표 유형 문제 학습이 끝났다는 건 현재 나와 있던 기출문제 2, 3점짜리 풀이가 끝날 수 있어야 되고, 4점짜리는 스킬 없이 교육과정 내에서 응용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문제 응용 능력을 학습하는데 가장 좋은 교재다. 그래서 꼭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문제집보다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2점, 3점, 4점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 1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2, 3점짜리인 대표 유형 문제가 총점이 48점입니다. 4점이 52점이고요. 그러면 중간 정도 등급을 받는 5등급 학생들이 있고,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3등급 학생들이 있어요. 수치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 지금은 킬러가 아니지만 최고난도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100점 만점인데 킬러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4점이니까 12점이겠죠? 그럼 88점이네요. 걔네를 다 틀리면. 근데 거기가 1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3등급인 학생들은 자기가 1등급이 되고 싶으니까 이 고난도 문제를 공부를 해요. 근데 4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했던 킬러급의 문제 아니면 고난도 문제처럼 굉장히 우수한 출제자들의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도 있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대표 유형 문제들을 합해서 만든 4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해서 만든 4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대표 유형 문제를 익히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능이 재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게다가 이 창의력도 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3등급인 아이가 그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3등급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그럼 얘는 그 문제 말고 나머지 대표 유형도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대표 유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맞고,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이 3, 4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 등급 컷이 한 50점 정도 나와요. 근데 한두 문제 찍을 거잖아요? 그럼 2, 3점도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 유형 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나 기출문제 2, 3점짜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중위권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꾸 뭘 정리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안 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집 풀 때 보면 오답 노트는 오답을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 중에 뭘 많이 틀리냐면 독특한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답 노트 쓰다 보면 그 한 권에 꼭 알아야 되는 거 말고 신기한 것들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지 말고 저술 작업하지 말고 그냥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풀이를 제대로 쓰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등수학 문제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3학년이 되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게 EBS 연계교재입니다. 그러면 EBS 연계교재는 고3 때, 그러니까 3학년이 되고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그 전에 끝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기출문제 단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단점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능 수학의 체계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형이었던 시절도 있다가 AB형이었다가 다시 가나형이 됐다가 선택형이 됐다가 그러면서 문제의 구성 요소들이 바뀌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는 문항 번호마다 수학은 기대하는 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5번, 22번, 30번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각 객관식, 주관식 뭐 선택 과목의 마지막 문항들이기 때문에 최고 문항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어렵게 나오던 단원이 있는데 요새는 어렵게 못 내는 단원들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그 문제가 다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단점이 첫 번째는 다시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유행을 반영하지 못한다가 있거든요. EBS 연계교재는 현재 유형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문제집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는 1, 2학년 때 기출문제부터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EBS 연계교재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만 하면 됩니까? 그거 다 하기도 좀 벅찹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 정도 하시고 좀 남으면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나 그런 거를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수학 공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교육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측면에서 물론 가장 힘든 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이게 AI의 힘을 이용한 건지 이용하지 않은 건지를 구분하는 게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수학 공식 중에 뭐 원주각이 뭐 어떤 각인지 궁금해요. 뭐 여기가 왜 이렇게 외곽이 2배가 되는지 증명이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인터넷을 막 뒤지고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서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걸 찾는데 지금은 챗 GPT나 아니면 다른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찾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풀이를 찾을 때 그 풀이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연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찾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잘못 찾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태블릿에다가 문제 풀지 말라고 많이 시키거든요. 태블릿에다가. 요즘 애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문제를 막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는 그냥 푸는 게 좋습니다. 책 갖고 다니고. 근데 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는 바람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문제 조건에 적절하게 직각, 삼각형이든 원이든 아주 잘 그려줄 수 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얘로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그려주는 그림을 딱 찾다가 적절한 그림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팩트를 찾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사교육 듭니다. 없이 수학 1등급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사교육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판사하고 좀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사교육 없이 1등급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사교육 없이라는 거에 이 사교육이라는 거는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으로 대표되는 그 사교육에서 많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아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냥 무분별하게 정해지는 그런 사교육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니라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들이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많이 나갔다고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학습하는 방법의 일종에 불과한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걸 얼마나 잘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이 수학 1등급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구독자분들께 같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책을 내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학 머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행학습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공교육 밖에 계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뭐냐면 공권력의 도움으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게 아마 강점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례에 비춰서 많은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공부에 대한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정해진 어떤 방법 하나하나가 맞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 힘든 과정을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시는 데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맞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